우리 서울 며느리는 애만 하나 건강하게 낳아주면 되는 거야. 대구 시내 한정식집 별실.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씨바지로 들어온 주제에 너무 말을 많이 한다.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것도 여러 사람 앞에서 씨바지라는 말을 들으니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뭐가 무슨 말이야? 사실이잖아. 시어머니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당당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년 동안 정성껏 모셨던 시어머니에게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씨바지였던 거예요. 하지만 그분들은 몰랐어요. 제 가방에 품고 있는 비밀을. 치밀하게 준비한 반격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37살이고요. 서울 외곽 신도시에서 작은 미술교습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혼 2년 차였던 그 2월에 어느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아파트 25층 우리 집 침실에서 남편 준성 씨가 또다시 주말용 여행 가방을 챙기고 있었어요. 39살인 준성 씨는 건설사 안전관리팀 대리로 일하고 있었는데 평일에는 성실한 직장인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매주 금요일 저녁만 되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기야, 이번 주말도 시골 내려가야 해. 준성 씨가 체크무늬 셔츠 2벌을 가방에 넣으면서 말했어요. 그 낡은 검은색 여행 가방은 어느새 금요일의 단골 풍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방 옆면에 지퍼가 조금 터져 있는 것도, 손잡이가 살짝 해진 것도 이제는 익숙했어요. 또요? 지난주에도 내려가셨잖아요. 벌써 몇 주째세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부모님 농사일도 도와드려야 하고 민박집 손님들도 계시거든. 경남 산골 쪽이라 교통도 불편하고 혼자서는 정말 힘드시니까. 준성 씨의 목소리에는 늘 미안해하는 톤이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더는 따지기가 어려웠습니다. 효성이 지극한 남편을 나무랄 수는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럼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시어머니 일손도 도와드리고 인사도 제대로 드려야 하는데. 아니야, 자기야. 거기 정말 불편해. 화장실도 재래식이고 방도 너무 춥거든. 자기가 고생할 거 없어. 시어머니도 며느리가 고생할까봐 걱정하신다고. 그런 식으로 남편은 금요일 밤이면 집을 떠났고 일요일 저녁 9시쯤에나 지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혼자 남겨진 25평 아파트에서 고요하고 길기만 1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어요. 처음 두어 달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신혼부부라지만 각자의 시간도 필요하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미술 교습소 개원 준비도 해야 했고 혼자만의 주말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좋아하는 드라마도 몰아서 보고 책도 읽고 오랜만에 그림도 그려볼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특히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걸어오실 때면 제 마음은 묘하게 무거워졌어요. 복희 시어머니는 65살이셨는데 목소리만 들어도 활기찬 분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선영아, 준성이 잘 지내고 있지? 서울 생활 힘들지 않고? 네, 어머님. 준성 씨 잘 지내고 있어요. 저도 괜찮고요. 여긴 정말 깊은 시골이라 불편하기만 하구나. 며느리가 와서 고생할 일은 없어.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언제나 밝고 웃음기가 가득했습니다. 마치 저를 진심으로 위해서 배려해 주시는 듯한 따뜻한 톤이었어요. 그런데 그 따뜻함이 반복될수록 오히려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님. 저도 가서 뵙고 싶은데요.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여긴 정말 며느리 올 곳이 아니야. 도시에 아이가 와서 불편하기만 하고 할 일도 없어. 준성이가 다 알아서 하니까 걱정 말어. 그 말씀이 1번, 2번, 3번 반복될수록 저는 점점 이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배려라고 하기에는 너무 단호했어요. 추석 명절에도, 시아버님 기일에도, 심지어 가을에 텃밭에 출 거둬들인다는 소식을 들려주시면서도 똑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시골엔 절대 오지 마라. 그 6글자가 제 귀에 점점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저를 위한 배려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를 감추려는 말씀일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 친정 어머니가 대구에서 올라오셨습니다. 박영자 어머니는 63살이셨는데
오랫동안 철물점을 하시면서 상가, 관리도 함께 해오신 분이었어요. 실질적이고 똑부러지는 성격에 사람을 보는 눈이 정말 정확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거실 식탁에 앉으시면서 제가 차려드린 과일을 드시다가 말씀하셨어요. 선영아, 사위는 또 시골 갔니? 얼굴도 안 보이는구나. 네, 엄마. 매주 내려가세요. 시부모님 농사일 도우러요. 그런가. 그런데 얘야. 어머니가 사과를 한 조각 드시면서 제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셨어요.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주름진 손으로 제 뺨을 살짝 어루만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얼굴이 좀 야위었구나. 혼자 주말 보내는 게 쓸쓸하지. 신혼인데 이게 뭔 일이야. 괜찮아요. 엄마. 익숙해졌어요. 저도 할 일이 있고. 그런데 말이다. 선영아. 어머니가 목소리를 갑자기 낮추시면서 주변을 살피듯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아버지한테서 물려받은 그 상가 건물 이야기 시댁에는 아직 안 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혼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대구 구도심의 오래된 3층 상가 건물과 여러 은행에 나뉘어 있던 예금을 모두 합치면 대략 30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죠. 잘했어. 엄마 말 듣고 아직 말 안 하길 정말 다행이야. 왜요, 엄마? 언젠가는 말씀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다시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사위 집안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직 잘 모르잖니. 돈 냄새에 약한 집안이라면 지금 말했다가는 일이 복잡해질 수 있어. 엄마가 장사하면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봤거든.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40년 가까이 장사를 하시며 쌓인 경험과 날카로운 직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자. 서두를 일은 아니야. 특히 시댁에서 며느리를 그렇게 멀리 두려고 하는데 더욱 조심해야 해. 그날 저녁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주말마다 비어있는 식탁을 바라보면서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왜 시어머니는 그렇게 단호하게 저를 시골에 오지 못하게 하실까요? 정말 불편해서일까요? 아니면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일요일 저녁 9시 반 준성 씨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옷차림은 깔끔했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저녁은 드셨어요? 응. 부모님이 정말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농사일도 예전 같지 않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농사일을 도우러 간다고 하셨는데 손에 흙이 묻은 흔적도 없었고 옷에서 풀냄새나 흙냄새도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깨끗하게 씻고 온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손톱까지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시어머님께 안부 여쭤봤다고 말씀드릴게요. 응, 알겠어. 고맙다고 하시더라. 준성 씨는 대답은 했지만 왜인지 제 눈을 똑바로 보지 않고 다른 곳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빨리 씻으러 들어갔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하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결혼 2년 차 신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주말을 혼자 보냈어요. 20번이 넘는 주말을 혼자 보낸 며느리가 과연 정상적인 일일까요? 시댁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며느리라는 게 말이 되는 일일까요? 아버지께서 남겨 주신 30억이라는 돈이 어쩐지 더 이상 단순한 유산이 아닌 것 같았어요. 언젠가 저를 지켜줄 든든한 방패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희미하게 들었습니다. 주말마다 막히는 시골길. 그 길 너머 경남 산골 마을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 불편한 시골집과 고된 농사일만 있는 걸까요? 제 가슴 한구석에서는 이미 작은 균열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건 초여름이었어요. 6월 첫째 주 월요일 아침, 회사 책상에 앉아 미술 수업 교환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준성 씨에게서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자기야, 큰일 났어. 어머니가 허리를 심하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셨대. 어머, 그러면 제가 지금 당장 내려가야죠. 아니야, 아직은 안 돼. 아버지가 정신없이 바쁘시고 어머니도 아프신데 며느리가 와서 신경 쓰시게 하면 안 되잖아. 그 순간 저는 이상했어요. 시어머니가 아프셔서 입원하셨다는데 며느리가 병문안을 가는 게 당연한 일 아닌가요? 그래도 어머님이 아프신데. 괜찮아.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며칠 있다 상황 봐서 연락드릴게.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결혼 2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시댁을 가보지 못한 며느리가 시어머니 병문안마저 못 간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시어머니께서 직접 전화를 주셨어요. 선영아, 걱정 마라. 허리만 삐끗한 거야. 어머님, 괜찮으세요? 제가 내려가서,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여기 병원도 시골 병원이라 불편하기만 하고, 네가 와서 할 일도 없어. 준성이가 다 알아서 하니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이 밝았어요. 아픈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호하게 저를 말리는 것 같았어요. 화요일 오전, 저는 회사에 하루 연차를 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했거든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병문안도 못 간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오전 10시, 저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서 있었습니다. 진주행 버스표를 끊고 2시간 반 동안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진주에서 다시 시골버스로 갈아타고 30분을 더 들어가야 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펼쳐진 경남 산골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초록빛 산들이 겹겹이 쌓여 있고 작은 마을들이 산자락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준성 씨가 매주 이런 곳을 오간다고 생각하니 왜 저를 데려오지 않으려고 했는지 더욱 궁금했어요. 오후 2시쯤 저는 산청 근처 작은 마을 버스 정류장에 내렸습니다. 정류장은 시멘트로 만든 작은 대기소 하나뿐이었고 주변에는 논밭과 몇 채의 농가만 보였어요. 휴대폰으로 인터넷 지도를 찾아보니 시댁까지는 걸어서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좁은 시골길을 따라 걸어가면서 저는 점점 긴장이 되었어요. 처음 보는 시댁이었거든요.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앞쪽으로 큰 기와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대문 옆에 응흥민박이라고 쓰인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바로 그곳이 시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시어머니가 아파서 입원하셨다고 하셨는데 마당에서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대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어요. 그냥 들어가서 인사를 드려야 하나, 아니면 먼저 전화를 드려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그때 마당 쪽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이 배추김치 정말 맛있어요. 모르는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또박또박하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담장 틈으로 마당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당 평상에는 시어머니 부키 씨가 멀쩡하게 앉아 계셨어요. 허리를 다쳐서 입원하셨다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 옆에는 시아버지 만호 씨도 앉아 계셨고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그 앞에서 앞치마를 두른 채 서 있는 여자였어요. 40살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자가 준성 씨와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누구일까요? 왜 제 남편과 그렇게 자연스럽게 서 있는 걸까요? 다연이가 해주는 음식은 다 맛있어. 솜씨가 이렇게 좋을 줄 몰랐네. 시어머니가 그 여자를 보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다연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너무 칭찬해 주세요. 부끄러워요. 그 여자, 다연이라는 사람의 목소리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친근함과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함께 지낸 가족 같았습니다. 저는 대문 옆 담장에 몸을 숨기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뭔가 이상한 상황이었거든요. 이 장면을 녹음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안채 쪽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어요. 준성아, 진짜 다행이다. 다연이가 있어서. 네, 어머니. 저도 감사해요. 준성 씨의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평소 제게 하던 말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편안하고 더 자연스러웠어요. 그런데 말이야, 도시 안에는 어떻게 하려고? 시어머니의 음성이 갑자기 낮아졌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시간을 좀 더 봐야죠. 도시 안에는 애만 하나 낳고 보내면 되는 거 아니야? 씨바지로 들인 거지. 우리 집 진짜 며느리는 다연이 하나면 충분하거든.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씨바지라는 단어가 제 귀를 때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씨바지라고 부르신 거였어요. 도시 안에는 아이만 낳고 보내면 된다고, 진짜 며느리는 따로 있다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저는 휴대폰 녹음 버튼을 떨리는 손가락으로 눌렀어요. 하지만 충격이 너무 커서 제대로 조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 새댁이 혹시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준성 씨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괜찮아. 허리 아프다고 했잖아. 며칠은 안 올 거야. 그런데 혹시나 해서 우리끼리만 있을 때 조심해서 얘기해야 해.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제가 올까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진실을 알게 될까봐 걱정하시는 거였어요. 다연이도 고생이 많아. 아이를 못 가져서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겠어. 그래도 이제 도시에서 애를 가져올 사람이 생겼으니 다행이지.
시아버지 만호 씨의 목소리였어요. 평소 말수가 적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편안하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담장에 기대서야 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남편에게는 이미 아내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냥 씨바지였던 거고 아이만 낳고 쫓겨날 운명이었던 거였어요. 그럼 저는 카페로 돌아갈게요. 다연이라는 여자가 말했어요. 응, 고생했어. 저녁에 보자. 준성 씨가 대답했습니다. 마치 부부처럼 자연스러운 대화였어요. 저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마을 어귀로 나와서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30분 후에 진주행 버스가 있었어요. 저는 빈 정류장에 혼자 앉아서 방금 전 들은 말들을 되새겼습니다. 씨바지, 도시, 아내, 애만 낳고 보내기, 그 단어들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2년 동안 주말마다 혼자 있었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었습니다. 시골에 내려오지 말라고 하신 이유도 분명해졌어요. 저에게는 본처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다연이라는 이름의 카페를 운영하는 40대 여자가 말입니다. 버스에 몸을 맡기고 서울로 올라가면서 저는 창밖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아까 그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산골 풍경이 이제는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제 휴대폰에는 몇 초간의 짧은 녹음 파일이 남아 있었어요. 충격 때문에 제대로 녹음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씨바지라는 단어는 들어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에게 따져 물어야 할까요?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게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요? 하지만 제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2년 동안 느꼈던 모든 의심과 불안이 결국 현실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눈물 대신 차가운 분노를 느꼈습니다. 시골에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평소와 똑같이 저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에 계란 후라이, 시금치 나물까지. 준성 씨가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어요. 고생했어, 자기야. 준성 씨가 7시 반에 퇴근해서 현관문을 열면서 말했어요. 언제나와 같은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목소리에서 몇 시간 전 시골 마당에서 들었던 웃음소리가 자꾸 겹쳐 들렸거든요. 어머님 허리는 어떠세요?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많이 좋아지셨어. 내일 모레쯤 퇴원하실 것 같다고 하시더라. 거짓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아프지도 않으셨고 입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마당 평상에서 환하게 웃으며 다연이라는 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계셨거든요. 다행이네요.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식탁에 밥을 놓았습니다. 준성 씨는 평소처럼 회사 이야기를 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씨바지라는 단어가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성 씨가 씻으러 들어간 사이 저는 거실 서랍을 열었어요. 결혼할 때 받았던 혼인관계 증명서가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혼인신고 접수일, 배우자란에 적힌 이준성이라는 이름. 모든 게 정상적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제가 본 건 뭐였을까요? 다연이라는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이튿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차렸습니다. 준성 씨는 어제 고생했다며 제 어깨를 두드리고 출근했어요. 그 손길이 예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오전 10시 미술교수소 수업이 끝나고 나서 저는 동네 주민센터로 향했어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했습니다.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말이에요. 주민센터는 평일 오전이라 한산했어요. 30대의 여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 작성해 주시면 돼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이준성, 주민등록번호, 본인과의 관계는 배우자. 모든 칸을 채우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10분 후 A4 용지 한 장이 제 손에 들려 있었어요. 이준성의 가족관계증명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배우자란에 최다연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혼인신고일은 2016년 3월 20일. 저와 결혼하기 2년 전이었어요. 저는 주민센터 의자에 주저앉아야 했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준성 씨에게는 이미 법적인 아내가 있었던 거였어요. 최다연이라는 이름에 어제 시골 마당에서 본 그 여자가 말입니다. 그럼 저는 뭐였을까요? 저와의 혼인신고는 가짜였던 걸까요? 저는 급하게 제 혼인관계 증명서도 다시 발급받았어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 혼인관계 증명서에는 배우자가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분명히 혼인신고를 했는데
법적으로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이 터질 뻔했어요. 2년 동안 저는 부부라고 믿고 살았는데 실제로는 동거녀였던 거예요. 아니, 그보다 못한 존재였던 거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동네에 있는 작은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송 변호사 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이 걸린 2층 건물이었습니다. 송 변호사는 50대 후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어요. 제가 사정을 설명하자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이건 중혼이 아니라 혼인빙자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인빙자죄요? 네. 결혼할 의사가 없으면서 결혼하는 것처럼 속여서 상대방과 관계를 맺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온몸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증거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해요. 시댁에서 저를 씨바지라고 부르는 녹음이 조금 있어요. 그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상대방이 본심을 드러내는 대화를 다시 한번 확보하시는 게 좋겠어요. 변호사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도 알려주셨어요. 참고로 혼인 전에 상속받으신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온전히 부인 소유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친정 어머니의 조언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깨달았어요. 30억 원의 상속재산을 시댁에 알리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고 형사고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를 더 확보하셔야 해요. 법률사무소를 나오면서 저는 완전히 달라진 기분이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은행에 들렀어요.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계좌들의 잔액을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통장 정리를 하고 나니 예상보다 더 많았어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상가 건물의 시세도 많이 올랐고 예금 이자도 쌓여 있었습니다. 정확히 계산해 보니 32억 원 정도 되었어요. 그 돈이 언젠가 저를 지켜줄 방패가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녁 시간 준성 씨가 퇴근해서 돌아왔어요. 오늘 하루 어땠어? 네, 괜찮았어요. 저는 평소와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이제 확실히 알았거든요. 어머님은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어. 내일 퇴원하신대. 또 거짓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아프지도 않으셨으니까요. 그날 밤 준성 씨가 잠들고 난 후에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어요. 휴대폰에서 어제 녹음한 파일을 다시 들어봤습니다. 씨바지로 드린 거지. 우리 집 진짜 며느리는 다연이 하나면 충분하거든. 몇 초 안 되는 짧은 녹음이었지만 분명히 들렸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로 저를 씨바지라고 부르는 말입니다. 저는 그 순간 결심했어요. 더 이상 눈을 감고 있지 않겠다고. 이 사람들이 저를 속이고 있다면 저도 준비를 해야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어요. 변호사가 말한 대로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했고 언젠가 맞설 날을 대비해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32억 원과 어제 녹음한 파일이 제가 가진 전부였어요. 하지만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순진한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씨바지로 불리며 이용당할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증거를 더 모아야 한다는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나서 저는 한 가지 계획을 세웠어요. 직접 시골로 내려가서 다연이라는 여자를 만나보는 것이었습니다. 초가을 어느 날 저는 인터넷으로 산청군청 홈페이지를 뒤져봤어요. 마침 농촌 체험 프로그램이라는 공고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도시 전문 인력이 시골 마을에서 재능 기부를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저는 미술 교실 체험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서를 냈습니다. 미술 교습소를 운영한다는 경력을 내세웠고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쳐 주겠다고 썼어요. 일주일 후 담당 공무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김선영 선생님,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침 저희 마을에 카페 겸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아이들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으세요. 어떤 분이신가요? 최다연 씨라고 40살 정도 되는 분이에요. 카페도 깔끔하게 잘 운영하시고 인품도 좋으신 분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제가 찾던 다연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는 다시 시골행 버스에 몸을 맡겼어요. 이번에는 몰래 가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가는 것이었습니다. 군청 근처에서 버스를 내리니 작은 읍내 분위기가 물씬 풍겼어요. 2, 3층짜리 상가들이 늘어서 있고
그 사이사이로 카페며 식당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연의 카페라는 간판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메인 도로에서 조금 들어간 골목 모퉁이에 아담하고 예쁜 카페가 있었습니다. 간판은 수박했지만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내부는 정말 깔끔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벨소리와 함께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카페 안에는 50대로 보이는 아주머니 2분과 30대 남자 1분이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카운터 뒤에서 제가 시골 마당에서 봤던 그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영 선생님이시죠? 군청에서 연락받았어요. 다연 씨는 생각보다 훨씬 따뜻하고 친근한 인상이었어요. 키는 저와 비슷했고 단정하게 묶은 머리에 화장기 없는 깔끔한 얼굴이었습니다. 특히 눈웃음이 참 예뻤어요. 네, 안녕하세요. 미술 수업 프로그램으로 왔어요. 감사해요. 진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여기 아이들이 그림 배울 기회가 별로 없어서요. 다연 씨가 아메리카노 한 잔을 내려주면서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카페 2층이 게스트하우스였고 그 한쪽 방을 미술교실로 쓰기로 했어요. 작지만 채광이 좋았고 아이들이 그림 그리기에는 충분한 공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서울에서 오셨다고 들었는데 멀리까지 와주셔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저도 이런 일 하는 게 좋아서요. 며칠 동안 함께 일하면서 저는 다연 씨가 정말 성실하고 꼼꼼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카페 운영도 체계적으로 하고 아이들에게도 정성스럽게 간식을 챙겨줬습니다. 그런데 가끔 다연 씨의 표정이 무척 외로워 보일 때가 있었어요. 특히 아이들이 아줌마도 아기 낳아요 라고 물어볼 때면 미소가 순간 어두워지곤 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저녁 아이들 수업이 끝나고 카페 정리를 함께 하면서 다연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선생님, 혹시 결혼하셨어요? 네, 2년 정도 됐어요. 아이는요? 아직이요. 다연 씨는요? 다연 씨가 잠시 대답을 망설였어요.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7년 됐는데 아이를 못 가져서요. 여러 번 시술도 받고 그랬는데 이제는 의사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할 때 다연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손을 꼭 쥔 채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무척 안쓰러웠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시어머니가 좋으신 분인데 저 때문에 손주를 못 보시는 게 죄송해서요. 남편도 아무 말 안 하지만 마음이 어떨지. 다연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7년 동안 품어왔던 죄책감과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남편분은 어떤 일 하세요? 건설 쪽 일이에요. 주말에만 집에 와서 함께 지내고 평일에는 서울에서 일해요. 그 순간 저는 온몸이 굳어지는 걸 느꼈어요. 건설 일에 평일에는 서울에 있다니 준성 씨와 똑같았거든요. 그날 밤 카페 문을 닫고 정리를 마친 후에 저는 용기를 냈어요. 다연 씨, 제가 실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저 김선영이에요. 이준성의 아내예요. 다연 씨가 닦던 컵을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떨어진 컵이 산산이 깨지는 소리가 카페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뭐라고요? 준성 씨가 제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 다연 씨가 법적인 아내더라고요. 다연 씨가 창백한 얼굴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서울에 조카 같은 아이가 있다던 시어머니 말씀이. 네, 아마 저를 두고 하신 말씀일 거예요.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시골 마당에서 녹음한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씨바지로 드린 거지. 우리 집 진짜 며느리는 다연이 하나면 충분하거든. 시어머니 목소리가 카페 안을 채웠어요. 다연 씨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럴 수가.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준성이가 회사 기숙사에서 산다고 했는데 저도 시댁에는 한 번도 오지 말라고 해서 몰랐어요. 저는 가족관계 증명서도 보여줬어요. 준성 씨의 배우자란에 적힌 최다연이라는 이름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당했다면 우리 둘 다 같이 당한 거예요. 다연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못 가져서 죄책감에 시달렸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다른 여자를 데려와서 아이를 가지려고 한 거였네요. 맞아요. 저희는 둘 다 피해자예요. 그 순간부터 저희는 더 이상적이 아니었어요. 같은 남자에게 속아서 이용당한 같은 처지의 여자였습니다. 다연 씨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선영 씨, 우리 힘을 합쳐서
이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벌을 주어야 해요. 네, 그렇게 해야죠. 그날 밤부터 저희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준성 씨와 시어머니가 얼마나 치밀하게 저희를 속였는지 그 진실을 모두 밝혀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들 앞에서 모든 걸 폭로할 날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이제 저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며 함께 싸울 동지가 생겼어요. 다현 씨와 계획을 세운 지 일주일 후, 저는 준성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이번 주말에 시어머니를 서울로 모셔오면 어떨까요? 준성 씨가 저녁을 먹다 말고 젓가락을 멈췄어요. 갑자기 왜? 결혼한 지 2년이나 됐는데 시어머니를 한 번도 제대로 모신 적이 없잖아요. 앞으로 살림이며 경제 사정도 상의해드리고 싶고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준성 씨는 잠시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시골 어르신이 서울까지 올라오시기 힘드실 텐데. 괜찮아요. 제가 모셔오겠어요. 며느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잖아요. 결국 준성 씨가 시어머니께 연락을 드렸고, 복희 시어머니는 의외로 흔쾌히 승낙하셨어요. 아마 서울 며느리를 더 확실하게 길들일 기회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토요일 아침, 저는 진주까지 내려가서 시어머니를 모셔왔어요. KTX를 타고 서울역까지 올라오는 동안 시어머니는 내내 기분 좋은 표정이셨습니다. 선영아, 서울집이 어떻게 생겼나 궁금했는데 이제 보게 되네. 네, 어머님. 좁지만 깔끔하게 해놨어요. 아파트에 도착해서 간단히 짐을 풀고 저는 정성스럽게 상을 차렸어요. 갈비찜에 나물 반찬들, 그리고 시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전까지 붙였습니다. 오후 5시쯤 준성 씨가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시어머니를 보자 반가워하면서도 어딘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서울까지 오셨어요? 며느리가 모셔오자고 하더라고. 서울 구경도 할 겸 해서 왔지. 식탁에 둘러앉아서 저녁을 먹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평범한 가족 식사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서울 음식이 맵다느니, 아파트가 생각보다 괜찮다느니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식사가 끝나갈 즈음 시어머니의 말투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선영아, 시골 생활이 힘들어서 여태 못 내려왔지.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괜찮은데 어머님께서 불편하실까봐. 그래, 도시 아이들은 시골 생활 못하지. 그런데 말이야.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등을 툭 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도시 며느리는 애만 하나 건강하게 낳아주면 되는 거야. 다른 건 신경 쓸 거 없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벌써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테이블 밑으로 가져갔어요. 다현 씨와 미리 약속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그런데 제가 시골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무슨 소리? 시어머니께서 저를 뭔가 이상한 말씀을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눈빛이 날카로워지면서 지금까지 보이던 자상한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 했어? 마을분이 그러시던데 저를 씨바지라고. 그 순간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셨어요. 씨바지로 들어온 처지가 너무 말을 많이 한다. 드디어 나왔어요. 시어머니의 진짜 속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테이블 밑에서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준성 씨가 당황해서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으셨어요. 뭐가 무슨 말이야? 다현이가 애를 못 낳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도시에서 젊은 애를 데려온 거잖아. 애만 하나 낳고 나면 각자 갈 길 가면 되는 거고. 그때 정확히 초인종이 울렸어요. 미리 약속한 시간에 맞춰 다현 씨가 온 거였습니다. 누가 왔을까요? 저는 일부러 놀란 척하며 현관으로 나갔어요. 문을 열자 다현 씨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차분하고 단정한 옷차림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실례가 될까요? 아, 어서 오세요. 저는 다현 씨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시어머니와 준성 씨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다현 씨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다현 씨가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다현아, 너 어떻게 여기까지? 군청 일로 서울에 올라와서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런데 씨바지라는 말, 저도 방금 들었습니다. 다현 씨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제 옆자리에 자연스럽게 앉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준성 씨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현아, 이건 오해야.
내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 어머니, 제가 7년 동안 아이를 못 가져서 죄송하다고 했는데, 뒤에서는 다른 여자를 들여와서 대를 잇겠다고 하신 거예요? 다현 씨의 목소리에는 7년간 쌓인 상처와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테이블 밑에서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어요. 녹음이 계속되고 있었고, 시어머니와 준성 씨의 모든 말이 그대로 담기고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다현아, 우리가 너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요? 제가 언제 씨바지를 들여달라고 했어요? 다현 씨가 차갑게 말했어요. 평소의 온화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허둥대며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게 녹음되고 있었고 진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선영 씨, 우리 이제 알 만큼 안 것 같아요. 다현 씨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거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을 휘두를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휴대폰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담겨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저를 씨바지라고 부르고 준성 씨가 그 말에 동조하는 모습까지 모두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반격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저와 다현 씨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식탁 위로 긴장감이 흘렀고 시어머니와 준성 씨의 얼굴에서는 당황과 두려움이 역력했어요. 승부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마지막 한 수뿐이었어요. 그날 저녁 이후 일주일 동안 저는 친정어머니와 함께 마지막 준비를 했어요. 다현 씨도 산골 카페를 정리하며 서울로 올라올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영아, 이제 정말 마지막이구나. 어머니가 대구 상가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정리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32억 원 어치의 부동산과 예금 잔액 증명서가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네, 엄마. 이제 끝내야죠. 저는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시골 마당에서 녹음한 파일, 서울 아파트에서 녹음한 시어머니의 발언, 준성 씨의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저의 혼인관계 증명서까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두 집 어른들을 모시고 인사드릴 일이 있다고 전해 저는 준성 씨에게 말했어요. 대구 시내 한정식집을 예약했다고 시부모님도 모시고 오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왜? 무슨 일인데? 결혼한 지 2년이 됐는데 제대로 된 인사도 못 드렸잖아요. 앞으로 살림 계획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준성 씨는 의아해했지만 결국 시부모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복희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대구까지 와서 대접하겠다니 기분이 좋으신지 흔쾌히 응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저녁 대구 시내 향원이라는 한정식집 별실에 모든 사람들이 모였어요. 2층 한옥 건물의 조용한 방이었는데 8명이 둘러앉기에 적당한 크기였습니다. 시부모님과 준성 씨가 먼저 도착해 계셨고 곧이어 다현 씨가 부모님과 함께 들어왔어요. 다현 씨 부모님은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점잖은 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다현 씨가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어요. 지난주 서울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어색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정 어머니 영자 씨가 도착하셨어요. 어머니는 단정한 한복을 입고 오셨는데 평소보다 더 당당해 보이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영이 어머니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반갑습니다. 시어머니가 어색하게 인사를 받으셨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는 예상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한정식이 차례차례 올라왔어요. 계절 나물부터 시작해서 갈비찜, 생선구이까지 정말 정성스럽게 차린 상차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가족 모임 같은 분위기였어요. 음식이 정말 맛있네요. 선영이가 좋은 집을 골랐구나. 시아버지 만호 씨가 만족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네, 아버님. 좋으신 것만 드시라고 정성껏 준비했어요. 저는 정중하게 대답하면서 가방 옆에 준비해 둔 서류 봉투를 살짝 확인했습니다. 1시간 정도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갔어요. 시부모님은 시골, 농사 이야기를, 다현 씨는 카페 운영 얘기를, 그리고 친정 어머니는 대구 생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상차림이 거의 끝나갈 즈음 저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서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동안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어요. 첫 번째로 꺼낸 건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어요. 대구 구도심에 있는 3층 상가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였습니다. 이건 제가 결혼 전에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건물이에요.
시어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서 건물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로 꺼낸 건 은행 잔액 증명서였어요. 여러 은행에 분산되어 있던 예금을 모두 합친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예금이고요. 부동산과 예금을 합치면 대략 32억 원 정도 됩니다. 방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32억이라는 숫자가 주는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화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선영아. 그런 중요한 걸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가족인데 그런 건 당연히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진작 말씀드렸으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었어요? 제 질문에 시어머니가 잠시 당황하시는 것 같았어요. 당연히 가족이니까 함께 잘 관리했겠지. 준성이하고 상의해서 좋은 곳에 투자도 하고. 그 순간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지난주 서울 아파트에서 녹음한 파일을 재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전에 들려드릴 게 있어요. 휴대폰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방 안가득 울려 퍼졌어요. 도시 며느리는 애만 하나 건강하게 낳아주면 되는 거야. 씨바지로 들어온 처지가 너무 말을 많이 한다. 녹음이 흘러나올수록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준성 씨는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시골 마당에서 녹음한 파일도 재생했어요. 도시 안에는 애만 하나 낳고 보내면 되는 거 아니야? 씨바지로 드린 거지. 우리 집 진짜 며느리는 다연이 하나면 충분하거든. 녹음이 끝나자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다연 씨 부모님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시부모님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시아버지가 당황해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차분하게 준성 씨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꺼냈어요. 준성 씨의 법적 배우자는 최다연 씨예요. 저와의 혼인신고는 처음부터 가짜였고요. 그리고 제 혼인관계 증명서도 보여드렸어요. 제 혼인관계 증명서에는 배우자가 없음으로 나와 있어요. 저는 법적으로는 미혼인 상태로 2년을 살았습니다. 다연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7년 동안 아이를 못 가져서 죄송하다고 했는데 뒤에서는 이런 일을 꾸미고 계셨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급하게 변명을 늘어놓으셨어요. 그게 아니라 다연아, 이건 오해야. 우리가 너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요. 걔가 언제 다른 여자를 데려와서 아이를 낳게 하라고 했어요? 친정어머니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명백한 혼인빙자주의입니다. 저희 딸을 완전히 속이신 거거든요.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송 변호사로부터 받은 법률 검토 의견서였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형사고발과 민사소송 모두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특히 준성 씨는 혼인빙자죄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요. 준성 씨가 창백한 얼굴로 제게 애원하듯 말했어요. 자기야, 잠깐만 얘기해보자.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 해결요? 2년 동안 저를 속이고 이용한 걸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다연 씨도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도 위자료 청구와 이혼 소송을 준비하겠어요. 7년 동안 저를 속인 대가를 치르셔야 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셨어요. 이게 뭔 소리야? 가족끼리 이럴 수 있어? 가족이라고요? 저는 차갑게 웃었어요. 저를 씨바지라고 부르신 분이 가족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방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이제 울며 매달리는 쪽은 시어머니와 준성 씨였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마지막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딸이 물려받은 32억 원은 혼인 전 상속재산이니 재산분할 대상도 아닙니다. 온전히 우리 딸 것이에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말했어요. 법정에서 다시 뵙죠. 그리고 다연 씨와 친정어머니와 함께 방을 나왔어요. 뒤에서는 시어머니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이제 진짜 심판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한정식 집에서 모든 진실을 폭로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많은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송 변호사를 통해 준성 씨를 혼인빙자죄로 고발했고 다연 씨는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2건의 민사소송과 1건의 형사고발이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준성 씨의 직장이었어요. 건설사 안전관리팀이라는 직책상 도덕성이 중요한데 혼인빙자죄로 고발당한 사실이 알려지자 회사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회사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는 이유로 준성 씨는 사실상 퇴직 수순을 밟게 되었어요. 20년 가까이 다닌 직장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된 거였습니다. 시어머니 복희 씨도 마을에서 큰 소동이 벌어졌다고 들었어요.
며느리를 2명씩이나 두고 살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네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온갖 수군거림이 시작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며느리를 시골에 안 오게 했구나. 다연이만 데리고 살면서 뭔 꿍꿍이가 있었나 했더니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보니 복희 시어머니는 민박집 운영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저는 그동안 서울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면서 미술교수소 일에 더 집중했어요. 마음이 정리되니까 오히려 일이 더 잘 되었습니다. 다연 씨는 산골 카페를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저희 아파트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서로 의지하면서 소송 준비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송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선영 씨, 상대 측에서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어떤 조건으로요? 이준성 씨가 혼인빙자죄는 인정하고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네요. 형사고발은 취하해 달라고 하고요.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2천만 원이라는 돈이 적지는 않았지만 2년 동안 당한 모욕과 상처를 생각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거절하겠어요. 끝까지 가보죠. 다연 씨도 같은 입장이시더군요.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파트 거실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이 집에서 준성 씨와 함께 저녁을 먹고 평범한 부부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알게 되어서 속이 시원했어요. 밤 11시쯤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길게 울렸어요. 이 시간에 누가 올까 싶어서 인터폰 화면을 켜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화면에는 비에 흠뻑 젖은 준성 씨가 현관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거든요. 자기야, 한 번만 봐줘. 제발. 준성 씨의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들려왔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쉬어 있었습니다. 집도 일도 다 잃었어.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어. 한 번만 기회를 줘. 화면 속의 준성 씨는 처참한 모습이었어요. 정장은 비에 젖어서 구겨져 있었고 머리카락도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정말 초라해 보였어요. 우리 아이만은 보게 해달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직 아이는 없었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었거든요. 혹시 다연 씨가 임신이라도 했나 싶었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준성 씨가 말하는 아이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제가 낳아줄 거라고 기대했던 아이를 말하는 거였어요. 자기야,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준성 씨가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들고 애원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 얼굴에는 절망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런 감정의 변화가 없었어요.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그냥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도 무릎 꿇고 있어. 진짜 미안하다고 하셔. 인터폰 화면을 확대해서 보니 정말로 복희 시어머니도 준성 씨 옆에서 무릎을 꿇고 계셨어요. 65살의 노인이 비 오는 밤에 아파트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측은한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선영아, 어머니가 잘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도 들려왔어요. 평소에 당당하고 거만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그 화면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동요가 일어나기도 했지만 곧 차분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법적 처벌이 무서워서 이러는 걸까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다연 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준성이와 시어머니가 우리 아파트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있어요. 몇 분 후 답장이 왔어요. 저희 집 앞에도 와 있었어요. 1시간 정도 있다가 갔더라고요. 무시하세요. 다연 씨도 같은 상황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야, 제발. 한 번만 문 열어줘. 준성 씨의 목소리가 점점 절망적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서랍에서 변호사가 준비해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혼 소송 관련 서류와 위자료 청구서, 그리고 혼인빙자죄 고발장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끝이야, 자기야? 2년 동안의 추억은 다 거짓이었어? 준성 씨의 말을 들으며 저는 쓰게 웃었어요. 2년 동안의 추억이라고 하시네요. 그 2년 동안 저는 씨바지였다는 걸 이제 와서 추억이라고 부르시는 거였어요. 선영아, 어머니가 진심으로 사과할게. 앞으로는 진짜 딸처럼 대할게. 시어머니의 목소리도 들려왔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그분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었어요. 복도로 나가서 직접 맞닥뜨릴 수도 있었지만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어요. 더 이상 이 사람들과 나눌 말이 없었거든요. 저는 천천히 인터폰 모니터의 전원을 껐어요. 화면이 꺼지면서 준성 씨와 시어머니의 모습도 사라졌습니다. 거실 불도 모두 끄고 침실로 들어갔어요. 복도에서는 한동안 더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점점 작아지더니 결국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의 몰락을 눈앞에서 보는 기분이 어떨까 했는데 생각보다 담담했어요.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이 일어난 것 같았어요. 거짓과 속임수 위에 세워진 삶의 대가를 치르는 것. 그게 바로 인과응보라는 거겠죠.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 빗소리를 들으며 저는 조용히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파트 경비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삼백호님, 어젯밤에 복도에서 소란을 피운 사람들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아, 죄송해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준성 씨도 시어머니도 그 모든 기만의 세월도 완전히 끝난 거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선영이 아니었어요. 30여억의 상속녀이자 스스로의 삶을 지켜낼 줄 아는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반년이 지났어요. 계절이 바뀌어 봄이 되었습니다. 대구 구도심, 오래된 골목 끝에 작은 변화가 생겼어요.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3층 상가 건물 1층에 선영의 찻집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새로 걸렸습니다. 건물 외벽은 깔끔하게 다시 칠했고 1층 유리창에는 따뜻한 노란색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문 옆에는 작은 화분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는데 봄꽃들이 예쁘게 피어 있었습니다. 찻집 안쪽 한편에는 어린이 미술 교실이라는 작은 공간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낮은 책상들과 색연필, 크레파스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저는 찻집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서울에서 대구로 완전히 이사를 온 지 2달째였습니다. 법정에서 모든 일이 정리되었어요. 준성 씨는 혼인빙자죄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저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다현 씨도 이혼과 함께 위자료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준성 씨는 결국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시어머니는 마을에서 더 이상 민박집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들이 심은 대로 거두고 있는 거였죠. 오전 11시쯤 다현 언니가 찻집으로 들어왔어요. 이제는 서로 언니 동생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선영아, 오늘 날씨 정말 좋다. 다현 언니는 법정에서 받은 위자료 일부를 가지고 와서 저희 동업자가 되었어요. 산골 카페를 정리하고 대구로 와서 함께 새 출발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언니, 아메리카노 한 잔 드릴까요? 응, 고마워. 다현 언니는 이제 41살이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모습이 정말 당당해 보였어요. 더 이상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죄책감에 시달리지도 않았고 거짓 남편과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살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아이들 미술 수업 있지? 네, 7명 와요. 다음 주부터는 10명으로 늘어날 예정이고요. 저희 찻집은 동네에서 소문이 좋았어요. 정성스럽게 우린 차와 수제 쿠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미술교실까지 운영하니까 젊은 엄마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2층에서 친정어머니가 내려오셨어요. 영자 어머니는 이 건물 2층에서 저희와 함께 살고 계셨습니다. 얘들아, 점심 해놨다. 올라와서 먹어라. 네, 엄마. 저희는 찻집 문에 잠시 자리를 비웁니다라는 팻말을 걸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2층은 작지만 아늑한 생활 공간으로 꾸며져 있었어요. 거실에는 세 사람이 둘러앉기에 적당한 원목 식탁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린 점심상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미역국에 생선구이, 나물 반찬까지. 엄마 솜씨는 정말 최고예요. 다현 언니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어머니는 다현 언니를 친딸처럼 아끼셨습니다. 다현이도 이제 내 딸이나 마찬가지지. 앞으로 우리 셋이 힘을 합쳐서 잘 살아보자. 어머니가 다현 언니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었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더 단단한 가족이 되었어요. 그런데 선영아, 어제 그 변호사가 또 연락했니? 네, 엄마. 준성이가 아직도 만나자고 한다더라고요. 지난 몇 달 동안 준성 씨는 계속해서 저에게 연락을 시도했어요. 변호사를 통해서
지인을 통해서 심지어 편지까지 보내면서 한 번만 만나자고 애원했습니다. 무시해. 이미 끝난 일이야. 다연 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맞아요. 더 이상 그 사람들과는 상관없이 살 거예요. 점심을 먹고 나서 저희는 다시 찻집으로 내려갔어요. 오후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2시쯤 동네 아주머니 2분이 들어오셨어요. 사장님, 오늘도 대추차 주세요. 네, 금방 우려드릴게요. 저는 정성스럽게 대추차를 우렸어요. 손님들이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했습니다. 오후 4시쯤 미술 교실 아이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었는데 모두 제게 그림을 배우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선생님, 오늘은 뭐 그려요? 오늘은 봄꽃을 그려볼까?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순수한 웃음소리가 찻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녁 8시쯤 하루 일과가 모두 끝났어요. 마지막 손님이 나가시고 저희는 찻집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어, 선영아. 다연 언니가 테이블을 닦으며 말했어요. 언니도 고생하셨어요. 저는 가끔 지난 날을 떠올렸어요. 시골 마당에서 씨바지라는 말을 들었던 그날, 서울 아파트에서 홀로 주말을 보냈던 그 시간들을요. 하지만 이제 그 기억들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그는 밤마다 저희 셋은 2층 거실에 모여 앉아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눴어요. 내일은 새로운 차 종류를 준비해볼까? 아이들이 전시회를 하고 싶다고 하던데 준비해볼까? 소박한 대화들이었지만 그 시간이 정말 소중했어요. 더 이상 계산이나 속임수가 끼어들 자리는 없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저는 혼자 찻집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씨바지라고 불렸던 그 선영은 이제 없었어요. 대신 32억 원의 상속료이자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독립적인 여자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과 함께 정직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선영이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골목 끝 가로등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어요. 오래된 골목에 새로 생긴 작은 불빛이지만 저희에게는 희망의 등대 같았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야. 그날 밤 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으며 살 수 있게 되었거든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선영처럼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함부로 대우받을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 모두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분들이니까요. 힘든 시간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지금 구독 눌러보세요. 매일매일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